understand, identify, execute. 일단은 시작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identify the highest impact opportunity.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저희 레지스트레이션 하신 분들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몇 개 골라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질문이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시지는 않는지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후회는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고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고민 없이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약간 그냥 진실이고요, 그게. 그래서 그 도움되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가끔씩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라에서 안 나왔다면 내 스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 회사 가치만큼 나오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내가 정말 돈을 원했다면 테스라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알고 해도 불구하고 제가 회사를 들어간 기준이 있었고 창업을 한 기준이 있잖아요. 테스라가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이거를 한 그때의 이유, 그 이유는 변함없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뭐 후회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되게 어, 되게 어트랙티브한 회사 세 군데서 일을 하셨잖아요. 어느 스타일이 제일 잘 맞으세요? 페이스북, 우버, 테슬라 되게 다 컬처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잘 맞으셨어요? 다 다르고요. 제가 막 전체적인 컬처를 컴페어하기에는 너무나 짧게 일을 했고요. 너무나 회사들이 다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었을 때 약간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딜 가나 그 회사의 탑 10% 가장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정말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어디 보낼까? 아무리 안 좋은 학교를 가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도 탑 10%를 다 비교하면 다 비슷해요. 똑똑해요, 다들.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맨 탑 bottom 10%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페이스북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한 적은 저는 태어나서 없었어요. 거기에 bottom 10%가 너무 그냥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weak link가 없었어요. 어느 회사나 가면 그 회사의 core competent한 그룹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뱅크에서 일을 하면 거기에 있는 iBanker, traders, retail banker 다 똑똑한 애들 데려오지만 거기에 있는 IT 이런 사람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core competent한 사람들의 기준에 비교해서 제일 좋은 사람들을 못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왜냐면 거기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 갔었을 때는 당연히 프로덕트 매니저, 엔지니어, 디자이너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뭐 마케터, 세일즈, 애널리스트는 뭐 보통이겠지 했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는 그냥 진짜 못하는 애들이 없구나.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core competence를 뭐겠어요? 당연히 manufacturing engineering이잖아요. 거기서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팀하고 일해보면 와, 얘네들 천재다. 근데 오히려 세일즈, 마케팅 다른 쪽으로 일을 해보면 아, 얘네들이 최고는 아니구나. 그것도 똑같았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오히려 그런 아, 얘네들은 그래도 최고의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그게 없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면에서 그냥 깜짝 놀랐고요. 이제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관점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탑다운이에요. 그냥 무조건 일론이 뭐 만들어, 왜 만들어, 언제까지 만들어. 그럼 우리는 그냥 입 닥치고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그냥 일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bottoms up이었어요. 마크가 와가지고 너 이거 만들어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100개가 1년에 있으면 마크가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이해하는 프로덕트가 아마 50개가 겨우 되나 안 되나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냥 딴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다 하거든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바람스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페이스북 같은 문화가 더 그냥 프리했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요. 우버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 한 중간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제가 질문 두 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하실 때 가장 좀 큰 이점이 뭔지, 그리고 매니팩처링을 직접 하시는지, 스케일업 과정에 이제 경험이 이미 있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매니팩처링을 하시는데 좀 예상치 못하셨던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렇게 두 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러한 음료수를 만드는 팩토리들을 코패커라고 해요. OEM 중에 하나거든요. OEM이라는 거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고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중에서 그 회사가 직접 팩토리를 인수해서 만드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집중해야 되는 거는 IP랑 브랜딩이랑 유통이지만 뭐 R&D도 있지만 그거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사실 커머디티거든요. 그냥 팩토리 라인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만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코패커를 쓰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코패커를 쓴 거였고, 그럼 왜 한국에서 썼냐고 물어보면요. 일단 시작했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IP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그레디언트를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포맷을 주면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서툴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한국에 있는 숙취음료 같은 걸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어떻게 만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만들어 본 회사가 미국에 없더라고요. 유럽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근데 한국은 숙취음료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말을 해도 웬만한 코패커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확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랑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는 그러면 뭐 더 좋은 팩터리를 찾아서 바꿔야지, 미국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시간이 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더 싸더라고요.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제 경험으로서, 한국에 있는, 오히려 그냥 중국도 통틀어서 이런 아시아에 있는 코패커들 퀄리티가 미국보다 사실 훨씬 더 좋아요. 처음에는 왠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팩토리들이 아시아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팩토리에 가면 굉장히 올드스쿨인데 한국이나 중국을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로봇이 알아서 해요. 이게 사실 훨씬 더 인더스트리얼라이즈 있거든요. 그래서 싼 이유가 사람 가격이 싸서보다는 그냥 사람이 없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싼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더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팩토리들이 아시아에 더 많더라고요. 네. 뭐 제가 모든 전 세계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왜 이거를 미국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백업으로 미국의 유타 쪽에 하나 팩토리를 놨는데 요즘에는 거의 거기선 생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프라이싱 같은 걸 결정하실 때 되게 straightforward 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결정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프라이싱이 낮게 시작하면 높이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화를 내고요. 좋아해 주다가도 안 좋아해 주. 근데 높게 시작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사서 줄이면 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이게 얼마로 프라이스를 해야지 옵티멀한지 모르지만 한 3달러에서 6달러까지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나면 무조건 그냥 6달러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면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3달러에서 시작해서 틀리면 망한 거거든요. 그거는 높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인지를 생겼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가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 레인지를 어떻게 만드냐?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뭐 마켓 레이트 있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한국에서 판매한다면
뭐 한국에서 숙취음료 같은 거는 뭐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니까, 내가 여기서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하면은 뭐 더 예쁘게, 더 맛있게, 뭐 더 좋게 해가지고 7,000원까지 할 수 있지만, 좀 더 싸게 한다면 뭐 2,000원? 그 어느 정도 이게 레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숙취음료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음료수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유닛 이코노미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일단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 내가 만드는 이 프라이싱과 내가 이거를 shipping과 핸들링과 텍스랑 다 해봤을 때 얼마나 마진이 남아야지만 내가 이걸 장사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은 광고를 내야 되니까 광고비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나왔을 이거를 다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레인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레인지가 나와서 높은 쪽에서 시작을 해보면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퍼펙트 프라이스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6불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은 하나에 6불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뭐 많이 사면 쭉 내려가고요. 근데 이제 리테일에서는 이제 4.99, $5고요. 아마 이제 3.99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트레이드-오프예요. 볼륨 vs 프라이싱.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많아지면 저희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2만 개 스토어에 있는데 아마 한 5만 개쯤 되면은 그렇게 프라이스를 좀 더 내릴 것 같아요. 네. 이걸 딱 리테일 같은데 그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부르는 이 박스랑 같이 설명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처음에 딱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모닝 리커버리 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처음엔 전 아니까 딱 봤을 때 이거 모닝 리커버리 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진짜 이 어색한 컨셉인 이 행오버 뭐 리커버리 해주는 이런 드링크라는 걸 딱 보고 아나요, 사람들이? 물론 최대한 그렇게 알려고 한 게 저의 목표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 행오버 드링크라고 쓰면 되게 좋겠죠. 뭐 5hour 에너지처럼. 근데 행오버라는 단어를 일단 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칙적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말이 뭘까를 했었을 때 모닝 리커버를 생각한 거였고요. 뭐 결국에 이거 자체가 브랜딩이잖아요. 제가 아까 데이터 드리븐으로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할 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인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조그만 블루 바틀이 숙취음료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 색깔보다 오히려 소비자들 눈에 확 띄는 게 만약에 노란색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도 이제는 바꾸기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브랜드 빌딩이죠. 저희가 계속 의식을 시켜야죠. 조그만 블루 바틀 위에 옐로우 캡. 이거는 모닝 리커버리야. 그래서 약간 뭐 5hour 에너지 드링크 솔직히 멀리서 봤을 때 5hour가 글을 못 읽어도 딱 보면 이거는 5hour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쭉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는 거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모닝 리커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닝 리커버리 자체가 숙취 음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 이제 똑같이 말하잖아요. 혹 막 레드불이 에너지 드링크 전체인 것처럼.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죠. 네. 3년, 5년 후에 월랩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뭐 예를 들면 엑시 스트래티지도 있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앞으로 3년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일단 유통을 뚫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나 가도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딜 가나 숙취 음료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중화되는 게 일단 비즈니스 쪽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빌딩이죠.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그만 블루 바틀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숙취 음료라는 의식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 3년, 5년 이상까지도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혹시 엑싯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뭐 벤치마크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대답인데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가끔씩 막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인베스터가 막 물어봐요. 엑스 스트레이지가 뭐냐. 그럼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why does it matter? 왜냐면 내가 정말 이거를 액세스를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트랜잭션이 필요한 건데 트랜잭션은 결국에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있는 거고
내가 서플라이고 이거를 파는 사람이면 디맨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건데 내가 파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 가장 레버리지를 높이는 건 이 비즈니스 자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이 가장 많이 돼야 되고 프로핏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NPS 스코어가 가장 높아야 되고 브랜드 파워가 가장 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엑짓을 하건 안 하건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정말 팔고 싶어도 내가 이거를 팔고 싶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가 하는 일이 회사를 어떻게 더 키울까에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파는 프라이싱이 더 내려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약간 이런 질문이 또 와요. What would you sell? 여기도 약간 좀 철학적인 건데요. I think there is a price point to everything in life. 그렇기 때문에 no, yes를 하는 것보다 저는 모든 거에 값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I wouldn't sell이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들한테는 단순히 that's because you think your price point is not worth the selling point. But if theoretically somebody offered you 1,000 times more, you will sell. 뭐 until you say yes, as long as the price point goes up, there is a transaction poin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를 팔고 싶어도 결국에는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레버리지 있는 가격에 팔려면 내가 이거 사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한테 와야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밸류가 내가 팔고 싶어하는 밸류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약간 틀린 점이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B2B 소프트웨어나 약간 뭐 피벗을 하면서 어떤 회사의 뭐 스트래티직 이런 어콰이가 된다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회사를 사는 이유는 굉장히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퓨어 캐시플로우로 봐서 이런 헤지 펀드가 산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팔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정말 퓨어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트로 보면 비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갖고 있어도 뭐 똑같이 버는 건데 그냥 미리 돈을 좀 더 받는 거고 굉장히 하이 프라이스에서 사는 이유는 약간 뭐 코카콜라나 펩시나 이런 회사들이 어떠한 스트래티직 리즌으로 보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행업을 캐테고리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 사람 눈에는 이게 굉장히 큰 캐테고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혼자 코카콜라 브랜드를 만드니 이미 기존에 있는 모닝 리커버리 같은 마켓 리더를 내가 사오고 내 유통에 넣어버리면 훨씬 더 빨리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뭐 annualized run rate보다 한 10배를 줘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쌀 거야 라는 기준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눈앞에서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보여줄까라고 하면 결국에 똑같잖아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브랜드, 우리만의 나름대로 가장 유통을 뚫고 브랜드를 키우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 돌아보면 어떠한 답을 한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언뮤트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 물어봤나요, 이미? 작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그럼 그렇게 엑시트 스트래티지를 방금 이제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VC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어떤 반응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그리고요, VC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것도 사실 그냥 저는 굉장히 의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실하고 생각해 들어주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이라고 알아주세요. 이게 VC들하고 피칭하면서 배운 게요. 되게 웃긴 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컨빅션 있게 말을 하면 어느 순간 VC들이 막 끄덕이면서 들어요. 근데 막 이게 이 사람이 자신감 없이 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면 얘는 뭘 모르는 거라 라고 반응이 와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사람의 그 사이콜로지라고 생각을 해요. VC들도 결국에 시그널을 보는 거고 시그널 자체가 얘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얘는 답을 몰라도 지가 알아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되돌아봐서 내가 그 답변을 했었을 때 약간 꼼지르면서
아, 나 이거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 중요한 거 같지 않아라고 하는 거랑 좀 이렇게 나만의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게 막 반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약간 나만의 철학 없이 그런 대답을 했다면 똑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 뭐 기웃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저 질문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마시는 거다 보니까 일단 FDA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되게 빨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DA도 규제 통과하시는 게 그건 뭐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컨슈밍 하는 건데, 약간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첫 번째 미국에서는 FDA 기준이 어프로브를 받는 게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이에요. FDA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어프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켓에 깔려 나온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벌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거의 다 나라들 이렇게 안 해요. 한국도 이렇게 안 하고 캐나다도 이렇게 안 하고 영국도 안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캐피탈리스틱 뷰죠. 그냥 최대한 빨리 이런 마켓 위너들을 알아서 키울 수 있게끔 오히려 비즈니스한테는 되게 좋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중하게 사람들한테 위험하지 않게 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FDA 기준에서 넘버 원은 내가 쓰는 인그레디언트들과 그런 메터시 FDA에서 얘기했었을 때 어프로벌 된 이런 기준인지 아닌지 그렇게 보면은 이상한 물건을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FDA 기준을 맞춘 팩토리들이 있어요. FDA가 직접 가서 검사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FDA가 없어요. 한국은 KFDA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FDA 기준하고 맞추려면 International FDA 기준들이 있어요. NSF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과 SGS라는 오르가나이제이션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팩토리들을 랜덤리 체크하면서 기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오케이 하면 미국에 있는 FDA 컴플라이 하는 팩토리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에 했었을 때 한국에서 아무도 SGS를 받은 Dietary Supplement 팩토리를 저희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랑 일을 하려면 세 달 안에 SGS 어프로브를 받고 와라. 근데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FDA 룰을 모른다고 해서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FDA 로열을 당연히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 말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yes라고 하면 당연히 믿는 거고 제가 그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똑같이 진짜 별 스탠다드가 없는 기준의 뭐 좀 시골에 있는 공장이랑 일을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FDA 기준에 있는 공장들, 좀 더 비싼 공장들과 일을 한다면 제가 따로 굳이 FDA를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또 물어봐도 돼요? 네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닝 리커버리 아마 첫 프로덕일 것 같은데 그 프로덕의 니즈를 살피려고 데이터를 모으려고 이제 너 이런 게 웹사이트를 열고 너 이런 거 있으면 살래 해서 데이터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얻을 때의 반응과 실제로 세일즈 간에 혹시 차이점을 지금 프로덕이 5개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매 프로덕마다 그런 리서치를 하셨으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거를 사실은 하기 전까지는 100%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제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진짜 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든 게 판단이 되지만 제가 찾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도 안 될 것 같은 거를 미리 알아내면 이제 그냥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막 다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은 못 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살까? 왜 안 살까? 왜 좋을까? 뭐가 안 좋을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지면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볼 만해서 했는데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해볼 만한 걸 다 해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웹사이트 만들고 애드버타이징 좀 날려보고
서베이 해보고,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소비자들하고 전화해보고, 이메일 날려보고, 투자자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막 엄청나게 comprehensive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당연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돌아가서 딱 봐서 아 이건 진짜 대박 날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도 시장에서 안 사주는 확률도 굉장히 많죠. 네. 그 채팅에 변재준님이 올려주셨는데 세븐일레븐 그 키 플레이어 분들하고 릴레이션십 빌딩 하실 때 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영업 전략이나 네트워킹 같은 걸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릴레이션십 빌딩 하시려면 어떤 어떤 뭐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이 회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약간 이런 촉감이라고 하냐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세일스 퍼슨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브랜드 매니저일까는 전혀 감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을 안 해봤고 그런 사람들과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4년 동안 일을 해보면서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 매니저는 they have good taste. 근데 그 taste라는 게 되게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약간 옆에 친구들이 굉장히 패션 잘 입는 애 보면 왜 너는 패션 스타일 이렇게 좋아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great brand persons have great taste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세일스로 돌아가면 great salespeople are just very likable.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세일스 피플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텔러들이기 때문에 뭐를 팔다 그냥 팔 수 있어요. 왜냐면 걔가 파는 건 그냥 사고 싶어요. 이걸 언제 배웠냐면요. 저희가 이런 리테일들하고 일을 하면서 오피셜 이런 피치하는 미팅들이 많아요. 뭐 세븐일레븐 월마트에서 뉴 브랜드들 초대하면 저희는 날라가가지고 수트 입고 가가지고 막 피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현재는 대표지만 그때는 이제 프레지던트 세일스랑 와가지고 같이 몇 번 갔는데요. 제가 막 피칭을 했어요. 나름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좋으시거든요.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했어요. Sisa, that was great. You said everything right. The problem is you're not very likable.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했더니 he's like, you're young, you don't have kids, you're Canadian, and you're Asian. 이게 약간 어떻게든 레이스일 수 있는데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look at the audience. They're 60 years old. They're fat, they're white, they have kids, they live in Texas. You're just not likable.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니까 똑같은 피치인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밌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조크랑 휴머를 할 수가 있고 공감하는 게 있어요. 강아지 키우고 있고 아들 둘 있고 풋볼 얘기하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일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주더라고요. 저희 거를. 그 다음부터 저는 세일스 피칭에 안 나가요. 이건 is a waste of my time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Because Josh, you're much more likable to your audience. And that's just the truth.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도미노 효과를 볼 수 있는 키 플레이들을 설득할까 해서는 그냥 사람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왜 본인 친구들과 친구예요. 그거를 뭐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해서 친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하더라도 물론 극복할 수 있겠죠. 제가 텍사스 가서 살고 강아지 키우고 풋볼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옆집하고 얘기하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왜 해요? 그냥 옆에서 50살 나이 든 어르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몇 개만 더 드릴게요. First hire 질문 드리고 싶다고 어떤 분을 첫 번째 분을 hire 하셨는지
그리고 뭐 그 외에 팀을 어떤 방식으로 팀원 모으시고 꾸리셨는지 물으셨거든요. 이게요, 또, 페이스북에서 일하면서 되게, 이제 좋은 걸 배웠던 게 제 매니저가, 저한테 그랬어요. 일단, 제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PM이 되냐. 이제 저 처음 프로덕트 매니저 했으니까 이제 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지. 프로모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주니어들은 PM이건 아니건 다 똑같다고 말을 했어요. I just want people with high pain tolerance. 내가 욕을 하고 때리고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얻어 터져도 전혀 끄떡 없이 그냥 쭉 진행할 수 있는 애들이 가장 필요하다. 약간 좀 exaggerate 해서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얘기되는 게 결국에 뭘 해도 일단 내가 나아지려면 부딪혀야 되고 부딪혀서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게 상해도 무조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페인 톨런스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거를 뭐 페인 톨런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뭐 다른 식으로 define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resilience가 강한 사람. Okay, I don't care. I'm still gonna get this done. 약간 attitude인 것 같아요. 뭐 스킬보다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이유는 왜냐면 너가 어떠한 포지션이라도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내가 너를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로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first people을 하이어할 때도 좀 공감을 해요. 특히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페인 톨런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모셔널리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일을 시켜버려요. 짜증나잖아요. 회사가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일이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뿌리치고도 그냥 무조건 resilience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는 힘든 시기가 와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일 때 그거를 가장 잘 극복해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스킬보다는 굉장히 그냥 애리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스 마케팅 이런 거를 이제 인하우스로 하셨는지 에이전시를 쓰셨는지 뭐 아니면 좀 특별한 통합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있으셨는지 이걸 물으시거든요. 걷다가 저도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그 드링크 회사들이 되게 마케팅 비용이 되게 높다고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마케팅에 비용 많이 쓰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엄청 많이 쓰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 저는 음료수를 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당연히 파는 게 음료수지만 people are buying emotions. 약간 그렇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허풍인데 뭐 당연하잖아요. 왜 이거랑 똑같아요. 나이키 신발을 왜 사요?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중국 시장 공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쉔젠 가면 똑같은 거 많은데 안 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뭔가의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걸 사면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좋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이키를 사는 이유는 사실 나이키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나이키를 신으면서 상상하는 내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사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이모션을 셀링한다는 건 결국엔 컨텐츠를 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더 이 회사가 커지면요.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이 유틸리티 이런 음료수로 팔렸지만 지금 레드불 광고 보시면 사실 레드불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막 익스트림 스포츠하고 결국에는 이모션을 파는 거고 컨텐츠를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과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진짜 내가 파는 물건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코카콜라가 코카콜라지만 사실 코카콜라가 아니었어도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드불이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지만 그게 아니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로 봤었을 때 내가 정말 음료수를 파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파는 거라면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R&D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정답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하는 걸 얘기하면 일단 저희의 일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무조건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core competence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스 해도 된다. 그런 면에서 컨텐츠는 저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인하우스에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갖고 있고, 애니메이터도 갖고 있고, 비디오그래퍼도 갖고 있고, 카피라이터를 갖고 있고,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롱텀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이거를 우리는 인하우스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코어 컴petence가 아닌 것들은 다 아웃소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서플라이 체인을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가격도 조금 싸고 좀 더 빨리 배송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코어 컴petence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hopify 쓰고 이런 쇼핑 핸들링 해주는 UPS, USPS 쓰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하려 하는 기준은 Is this the core competency that we have to be the best at? If yes, we have to start bringing people in-house and be really good. If not, we outsource.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남가주에도 좀 스트롱한 네트워크 만들고 페이팔 마피아 같은 스트롱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미의 K-타운 마피아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제 3월, 4월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사분들을 계속 모실 예정이고요. 오늘 재밌으셨으면 피드백도 많이 페이스북에 남겨주시고 어떤 분이 지금 녹화 링크는 나중에 공유해 주시냐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유튜브로 해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시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